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수쌤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수능 완성 국어 영역의 뒤편에 실려있는 실전 모의고사의 1회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첫 번째 지문이죠. 그 독서 영역에 1번에서 3번까지에 해당하는 그 지문을 같이 분석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 해설을 듣는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문제를 실제로 푼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지문을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제를 한번 눈으로 스캔을 해보고 문제에서 얻어갈 정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지문을 먼저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같이 스캔을 해 볼 건데요. 이 지문은 1번에서 3번까지 해서 총 3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1번을 먼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독서 지문을 많이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항상 거의 그 지문의 첫 번째 문제들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즉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는가, 즉 사실적 독해랑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 이런 고차원적인 독해 수준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뭔가 보기가 등장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이 지문의 내용을 새롭게 적용을 시켜서 풀어야 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1번은 마찬가지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해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여기서 뭔가 정보를 얻어갈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스캔만 하고 가자면 교과서에 단원 구성이 나오겠구나. 메타텍스트, 교과서, 제재, 이런 대충 단어들만 스캔을 해보시고 빠르게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번 문제를 봤더니 양적 평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양적 평가, 단어 집어넣고 머릿속에 넣고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기는 한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첫날에 쓴 일기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3점짜리 문제죠. 이 지문의 마지막 문제인데 역시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의 사고를 요구하는 적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뭔가 정보를 얻은 다음에 지문을 읽는 문제라기보다는 지문을 읽고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히 뭔가 정보를 얻어간다기보다는 이제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문 분석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 총 3개의 문단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는 지문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내용 파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는 그런 텍스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 2, 3번은 여러분들이 푸셨을 때 모두 거의 수월하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문단은 같이 볼게요. 교과서에 포함된 글은 기능에 따라 메타 텍스트, 서술 텍스트, 자료 텍스트로 나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나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었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나뉜다, 이 교과서에 포함된 글은 기능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런 3가지 텍스트로 나뉜다라는 이 문장을 보고서 앞으로 이 글에서는 이 각각의 텍스트가 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읽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의 이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게 많은 문제풀이로 많은 연습으로 이게 쌓이다 보면 글이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이 글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하는 거는 이제 감으로 얻게 되는 것들이고 그런 감들이 쌓였을 때 좀 더 문제 푸는 속도가 올라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볼게요. 메타 텍스트는 하고 나왔죠. 그러면 역시 뭐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메타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이 개념을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쵸? 메타 텍스트는 교과서 전체나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내하는 부분이라서 학습 내용 자체를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여러분? 네, 메타 텍스트는 교과서 전체 단원의 구성을 안내하는 부분이어서 학습 내용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술 텍스트. 네, 아까 이렇게 메타 텍스트, 서술 텍스트, 자료 텍스트로 나뉜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 순서대로 개념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서술 텍스트는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직접 서술한 글이다 라고 나와 있죠. 메타 텍스트는 학습 내용 자체를 서술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서술 텍스트는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직접 서술한 글이라고 하네요. 그쵸?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죠. 예를 들어서 요약하며 읽기 단원이라면 요약하기의 전략과 유의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서술 텍스트는 학습 내용을 서술한 글이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하고 이제 세 번째 텍스트로 가볼게요. 자료 텍스트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료 텍스트는 제재라고도 하며 자료 텍스트의 다른 이름이 뭐래요? 제재래요. 그러니까 제재에 동그라미 쳐보고요. 서술 텍스트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고 학습을 위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글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제재는 독자의 학년을 고려하여 선정이 된다. 까지 해서 이제 1문단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문단의 내용 이제 종합을 해보면 교과서에 포함된 글은 기능에 따라서 메타 텍스트, 서술 텍스트, 자료 텍스트로 나뉘는데 각각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는 내용의 문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됐나요? 아직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죠? 그럼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단. 제재를 학년에 맞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1문단에서 어떻게 끝났죠? 제재는 독자의 학년을 고려하여 선정이 된다. 라고 하면서 문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이 문단에서는 그 제재 선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나 봐요. 그쵸? 자, 제재를 학년에 맞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읽기 쉬운 정도, 즉 읽기 쉬운 정도가 뭐래요? 수준을 측정해야 하는데 측정 방법으로는 뭐가 있다?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쓰래요? 이 둘을 함께 쓰래요. 아까 우리 문제 스캔했을 때 2번에서 양적 평가 비판하는 내용이 뭔지를 물어봤었는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자,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게 권장이 되는데 자, 양적 평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양적 평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자, 양적 평가에서는 글의 표면적 특성인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인 거죠. 표면적 특성인 문장의 길이, 쉬운 단어의 비율만을 특정한 공식에 대입하여 나온 점수로 수준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양적 평가래요, 여러분. 양적 평가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의 길이, 쉬운 단어의 비율. 자, 이거를 어디에 대입한다?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뭐가 나온대요? 점수가 나오는데 그걸로 그 글의 제재의 수준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공식에 대입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겠죠. 그런데 하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독서 지문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출제 포인트라고 보셔도 되고 이제 선지에서
자주 이제 문제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하지만이 나오면 긴장해주세요.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 문장의 길이와 쉬운 단어의 비율이죠.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는 글의 수준을 완벽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대요. 자, 왜일까요? 단어와 단어가 만나면 개별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면적인 의미가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면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쉬운 단어가 많다고 하더라도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그 단어의 의미를 뛰어넘는 숨은 의미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의 길이와 쉬운 단어만으로는 글의 수준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양적 평가의 개념을 설명하고 하지만 하면서 이 양적 평가의 한계,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한편 하면서 이제 어떤 평가에 대해 넘어갑니까? 질적 평가로 넘어갔죠. 자, 질적 평가에서는 전문가가 주관에 기초하여 글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한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질적 평가에서는 전문가가 주관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죠. 아까 양적 평가는 공식에 대입한 점수를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질적 평가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주관에 기초해서 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양적 평가보다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거 추론할 수 있겠죠. 관습적인 글의 구조가 사용되었는지, 자, 질적 평가에서 어떤 요소들을 보는지를 이제 설명하네요. 관습적인 글의 구조가 사용이 됐는지, 문장의 의미가 명료한지, 독자가 글을 읽는 목적은 무엇이며 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주관에 기초해서 뭘 종합적으로 평가하나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구조, 글의 구조, 문장 의미의 명료성, 독자의 읽기 목적, 그리고 배경 지식,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글의 수준을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하지만이 나오네요. 하지만 얘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 방식은 뭐가 클 수 있다? 전문가마다 측정한 결과에 편차가 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자, 이건 어쩔 수 없는 질적 평가의 한계죠. 왜냐하면 전문가의 주관에 기초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개별 전문가마다 글의 수준을 평가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질적평가도 어떻게 끝났어요? 질적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단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는 둘 다 한계를 갖고 있고 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산문단 보겠습니다. 산문단. 자, 산문단 보면 마지막 문단이죠. 국어의 교과서에 제재를 선정할 때 아까 우리가 이 문단에서 본 거 수준을 가지고 제재를 선정하는 거였는데 수준뿐만 아니라 뭐도 함께 고려한대요. 대자성, 균형성, 계열성도 함께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1문단과 마찬가지로 해서 얘네들도 이제 순서대로 뭔지를 설명해 주겠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글은 뭐가 있다? 대자성이 있다고 한대요. 여러분, 대자성이 뭐라고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글. 조립 설명서는 의미가 고정된 글이어서 대자성이 없다. 의미가 고정됐으니까 다양하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조립 설명서 같은 경우에.
자, 대자성이 있는 글은 의견을 주고받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교과서 일정 비율 수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성이란 다양한 유형의 제재가 수록되어야 한다는 것. 자, 균형성은 뭐다? 다양한 유형의 제재가 균형 있게 수록이 돼야 된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명문, 논설문, 문학이 모두 수록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계열성. 계열성이란 학습 순서의 선후 배치와 관련이 됐대요. 학습 순서의 선후 배치란 뭘까? 그러니까 뭘 먼저 놓고 뭘 먼저 배우고 나중에 뭘 배우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배우는 내용이 심화되거나 현재 배우는 것과 과거에 배운 것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내용은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 반복돼 있으니까 전에 배운 내용, 나중에 배운 내용 서로 관련이 있겠고 점점 어려워지니까 심화된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계열성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지문의 내용을 모두 함께 읽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한 것들 이제 이 지문의 키워드, 즉 문제의 선지와 직결이 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문 읽으면서 이런 키워드들 한번 같이 체크를 했었는지 되새겨보면서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여기 이제 고양이가 알려줄 거예요. 춤추는 고양이 알려줘. 네. 되게 오래 걸리네. 네. 네, 3번을 가리키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지겨울까봐 요즘에 유행하는 이 춤추는 고양이를 가져왔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이 내용이 이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즉 내용 이해,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했는가를 묻는 문제여서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 교과서의 단원 구성에 대해 설명하는 글은 메타텍스트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약간 우리가 답이 일치하지 않는 게 3번이라고 했으니까 일치를 하겠죠. 왜 일치하냐? 자, 이 내용은 1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메타텍스트의 개념을 물어봤는데 메타텍스트는 자, 여기 나와 있죠. 1문단에. 메타텍스트는 교과서 전체나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내하는 부분이다. 구성이라는 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선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 볼게요. 2번. 교과서에서 제재란 서술 텍스트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글이다. 자, 이 내용 역시 어느 문단에 있었죠? 1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제재는 무슨 텍스트였어요? 자료 텍스트라고 했죠. 자료 텍스트. 자, 이 자료 텍스트는 뭐라고요? 서술 텍스트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글이다. 얘는 문제로 만들 때 거의 그대로 갖다 썼네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글의 수준을 평가할 때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문단에서. 자, 이 문단에서 뭐라고 했죠?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어떻게 해라? 함께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렸죠. 함께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죠. 각각의 단점이 있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질적 평가라고 한다. 자, 이 문단에 질적 평가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쵸?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한편 질적 평가에서는
전문가가 주관에 기초하여 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 그런데 이 선지와 이 지문의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완전히 똑같아요? 100% 똑같지는 않죠.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전문가의 주관에 기초하여 라고 지문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4번 선지에는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관에 기초한다라는 말을 자기 견해를 바탕으로 평가한다라는 말로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4번은 일치한다라고 판단을 했어야겠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글의 읽기 쉬운 정도를 판단할 때 독자의 배경 지식에 대한 고려는 질적 평가에서 사용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자, 이 문단에 질적 평가에서 전문가가 살펴보는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살펴보는 그 요소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었는데 네, 독자의 배경 지식은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의 답은 3번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양적 평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이 문제는 1번에서 5번까지 선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모두 판단할 수 있었어야 돼요. 자, 이 선지의 내용이 양적 평가의 내용이 맞는지와 그리고 양적 평가의 내용이 맞으면서 양적 평가의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함께 판단할 수 있어야 이제 답이 나오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네, 역시 고양이가 네. 2번이라고 알려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2번이었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글의 수준을 평가할 때는 글의 표면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비판일까요, 이게? 자, 일단 글의 수준을 평가할 때 글의 표면적 특성을 활용하는 거는 네, 양적 평가의 내용이 맞죠. 그러나 글의 표면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만에서 끝나도 돼. 그러면은 질적 평가를 쓸 필요 없잖아요. 즉 이거는 양적 평가를 비판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문단에 보면 이제 양적 평가가 글의 표면적 특성 이런 문장의 길이와 쉬운 단어 같은 거를 활용해서 그 공식에 대입해서 나온 점수로 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개념 설명이 나와 있긴 해요. 그쵸? 그런데 글쓴이는 뭐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는 글의 수준을 완벽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심지어 글쓴이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한계를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는 충분하다고 하니 양적 평가를 비판하는 내용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지 2번. 쉬운 단어의 비율이 높아도 쉬운 단어의 조합에 의해 의미 파악이 어려운 글이 생성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양적 평가의 내용? 맞죠. 자, 이 문단의 내용을 다시 보면 양적 평가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표면적인 특성만으로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 문장의 길이, 쉬운 단어의 비율 이거 두 가지 요소만으로 글의 수준을 완벽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단어와 단어가 만나면 뭐를 넘어선다? 개별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면적인 의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어요. 다시 여기 선지 2번 읽어볼까요? 쉬운 단어의 비율이 높아도 쉬운 단어의 조합에 의해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글이 생성될 수 있다. 여기 지문의 나온 내용이랑 이제 같은 거예요. 같다고 여러분들이 느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면적인 의미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이 개별 단어의 의미를 뛰어넘는 숨은 의미가 생기면 당연히 의미 파악이 어렵겠죠. 그쵸? 단어와 단어가 만나면 쉬운 단어가 조합되면 의미를 넘어서는 이면적 의미가 만들어진다. 의미 파악이 어려운 글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문의 이 내용을 보고 얘를
만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은 양적 평가의 단점을 지적하는 내용, 즉 양적 평가를 비판하는 내용이 맞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2번이 맞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동일한 글에 대해 어떤 평가자는 저학년 수준으로 다른 평가자는 고학년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건 뭐죠? 이건 양적 평가의 내용이 아니라 질적 평가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이 문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죠. 질적 평가는 전문가가 주관에 기초하여 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평가자마다 주관에 기초하기 때문에 평가자마다 이 하나의 글을 가지고 어떤 평가자는 저학년 수준이다, 너무 쉽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평가자는 고학년 수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건 양적 평가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독서의 목적과 관습적인 글의 구조의 사용 중 어느 것이 글의 수준에 더 영향을 주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네, 역시 이 문단에서 보면은 독서의 목적과 관습적인 글의 구조는 이제 질적 평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확인하는 요소들이었죠. 그쵸? 여기 들어있는 내용인 거죠, 이게. 그런데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게 글의 수준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 역시 확정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네,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질적 평가를 비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양적 평가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틀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글을 읽기 쉬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쉬운 단어의 비율뿐만 아니라 문장의 길이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네, 이 문단의 양적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비판하는 내용이 없죠. 그냥 양적 평가에 대한 설명이지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네요.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2번에 양적 평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보기는 한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첫날에 쓴 일기래요.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3점짜리입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정답은 5번인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설명문, 논설문, 문학이 수록된 순서가 달라지면 균형성이 사라진다라고 했네요. 자, 기억은 뭐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래요. 차례를 보니까 이 교과서에는 뭐가 실려있대요? 설명문, 논설문, 문학이 모두 제재로 수록되어 있었대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록된 순서가 달라지면 균형성이 사라질까요? 산문단에서 균형성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었죠. 균형성이란 다양한 유형의 제재가 수록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설명문, 논설문, 문학이 모두 수록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 다양한 유형의 제재가 수록이 되면 균형성을 갖추는 거라는 정보만 있지 뭐 순서가 달라지면 균형성이 깨진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확인할 수 없는 정보고요. 사실은 순서랑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1번은 틀린 거죠. 이 내용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니은에 포함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설명한 글은 자료 텍스트에 해당이 될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진달래꽃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오늘 받은 교과서에도 있었다. 그때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설명한 교과서 글을 읽은 후, 자, 여기 2번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이거죠.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설명한 교과서 글 설명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자료 텍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서술 텍스트죠.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직접 서술한 글이기 때문에 서술 텍스트에 해당해서 틀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실린 가사 송미인곡은 메타 텍스트이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가사 송미인곡이 실려 있대요. 니은에 실린 진달래꽃은 서술 텍스트이다. 시 진달래꽃은 중학교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배웠는데 라고 해서 어쨌든 기억과 니은에 이렇게 작품이 실려 있는 거죠. 그런데 송미인곡은 메타 텍스트이고 진달래꽃은 서술 텍스트일까요? 둘 다 아니죠. 그럼 둘 다 무슨 텍스트이죠? 자료 텍스트이죠. 제재인 거죠. 그쵸? 여기 1문단에 나와 있었죠. 자료 텍스트는 제재라고 하며 서술 텍스트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고 학습을 위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글이다 라고 나와 있죠. 둘 다 제재잖아요, 작품은. 그리고 여기 이런 보기에 이 내용도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설명한 교과서 글을 읽은 후 진달래꽃의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정리해보고 중의적인 마지막 구절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이 서술 텍스트를 읽고서 여기서 배운 내용을 적용한 거죠. 진달래꽃에. 그래서 네, 송미인고 진달래꽃 둘 다 자료 텍스트여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니은에 실린 시 진달래꽃의 경우 기억의 마지막 장에 소개된 저자의 양력과는 달리 대자성이 없는 글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대자성이 뭐였죠, 여러분? 대자성? 3문단에 나와 있었죠. 대자성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글을 보고 대자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시 진달래꽃이 다양하게 해석이 될까요? 저자의 양력이 다양하게 해석이 될까요? 당연히 시 진달래꽃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진달래꽃이 대자성이 있는 글이겠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네, 5번 볼게요. 5번. 기억은 시 진달래꽃을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심화하고 있고 니은에서 배운 것과도 연관됨으로 계열성을 갖추었다. 자, 보기에서 이 마지막 문장과 관련이 있는 선지죠. 고등학교에서는 가사 송미인곡을 읽은 후 정서와 태도가 진달래꽃과 비교해서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로 계승되는 양상을 배우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정서와 태도 관련해서 진달래꽃을 배웠었는데 자, 고등학교 올라와서 똑같이 정서와 태도라는 이 타이틀 안에서 송미인곡을 읽어본 후에 진달래꽃과 비교해서 이별의 정한이 계승되고 있구나라는 걸 배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계열성 갖추고 있는 거 맞죠? 계열성이 3문단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학습 순서의 선후 배치와 관련된 건데 이를 갖추려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배우는 내용이 심화되거나 현재 배우는 것과 과거에 배운 것이 관련되어야 된다 그랬죠. 학습 내용 심화하고 있고 배운 것과 연관됨으로 관련됨으로 계열성을 갖춘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1번에서 3번까지 해당하는 지문 읽고 문제 풀어봤는데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그 두 번째 지문에 대한 4번에서 7번까지 지문 분석해보고 역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